오늘은 고급 C# 프로그래밍 배열과 컬렉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석공이 망치로 바위를 때리는 것을 이제 연상을 한다고 그랬네요. 자, 바위가 101번째 망치질로 드디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망치질로 인해서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은 그냥 갈라졌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101번째가 아니라 그 이전의 100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1번째의 성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째 망치질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의 망치질이 없었다면 101번의 망치질도 없는 거죠.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으면 더욱더 좋겠죠. 금상첨화가 되겠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따왔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바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인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일 때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몰입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얻어진 결과는 때로는 내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때는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행복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걸 다뤘죠. 배열은 무엇이냐 그랬네요. 배열은 참조형 자료에 해당이 되죠. 참조형 그러면 우리 포인트를 연상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위치를 가봤더니 연속된 물리적인 공간 속에 우리가 동일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배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때는 예를 들어서 ARR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면 ARR 배열의 0번 요소, AIR 배열의 1번 요소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0, 1, 2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름을 지을 때 그 각각의 요소별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의 전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첨자 위치에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컬렉션은 무엇이냐 그랬네요. 컬렉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수집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를 동시에 다룰 때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 컬렉션이 도입된 배경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배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컬렉션을 도입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어레이 리스트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레이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배열이죠. 리스트는 목록, 배열 목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열의 제한을 좀 벗어나는 겁니다. 배열의 가장 큰 제한은 사전에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가변 크기의 배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배열 요소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크기를 결정하지 않고 출발한다는 것이 배열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열보다는 다양한 메서드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값을 입력하거나 값에 접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컬렉션 중에서 해시 테이블, 스택, 큐 이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압축 파일을 해제해서 솔루션을 준비해 두기로 하죠. 압축 파일을 해제를 키스에 제시된 압축 파일을 보게 되면 12번 Array and Collection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압축 파일을 해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시 테이블과
도전 과제 2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이제 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컬렉션이죠. 컬렉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 그랬습니다. 그룹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형식의 개체 집합을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배열과 유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컬렉션이라고 도입된 배경은 배열의 구조적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있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컬렉션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수, 그 첨자에 그 꺽쇠가루에 0, 1, 2 있었죠. 이 꺽쇠가루 0, 1, 2 이거는 저기 첨자에 기반해서 동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키와 값의 쌍례에 의거해서 동작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prioritized collection이라고 하는 우선권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컬렉션도 있습니다. 또한 specialized collection, 특별한 컬렉션들도 있기도 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array와 array list를 다뤘죠. 오늘 우리는 hash table, stack, queue라고 하는 것들을 다룸으로써 우리 컬렉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queue라고 하는 겁니다. queue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요 영역을 queu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가장 앞쪽에 빠져나갈 위치를 프론트,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 위치를 우리가 백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내가 7번이라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 그때는 우리가 inQ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 됩니다. 요 프론트 영역에서는 값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뭔가 자료를 내가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DQ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에서 설명했듯이 Q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다른 방향에서 자료를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한쪽에서 입력해서 밀어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오면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나요? 늦게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FIFO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system.collectio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고,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ystem.collections라고 하는 system.collectio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진 구문으로 포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Q의 동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inQ 메서드를 쓴다. 그리고 입력할 데이터를 괄호 속에 인수로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그냥 DQ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오브젝트형으로 데이터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Q를 한번 활용해 보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하고 콘솔 앱으로서 공사 QAPP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가하기로 하죠. 자, 우리 Q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유진 구문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system.collections를 포함하는 구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program.cs 메인 메서드에서 메인 메서드는 우리 프로그램 주 진입점 그랬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위치를 진입점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메인 메서드 내부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새로운 Q를 만들 때는 Q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객체를 생성시켜주면 됩니다. myQ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myQ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inQ 메서드를 쓰면 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myQ.inQ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두원공과대학교 넣었네요. 그 다음에 myQ.inQ, myQ.inQ 총 3개의 자료를 우리가 그 Q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printQ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Q에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를 추출해 보기로 하죠. print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용자 정의 메서드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Q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추출해 주는 구문입니다. printQ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수로서 myQ 객체를 가지고 들어왔네요. 자, 우리 그 앞서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Q의 크기를 현재 Q에 자료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myQ.counter 그러면 현재 Q에 들어있는 자료가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3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재 myQ.counter 그러면 3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onsole.writeLine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Q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출력을 해보기로 하죠. 이때는 for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while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while문 내부를 봤더니 myQ.counter는 현재는 3이죠. 3이 0보다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현재는 3이니까 0보다 큰 게 충족이 되죠. 그래서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myQ.dequ를 통해서 하나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myQ.counter가 3이 아니라 이번에는 2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두원공과대학교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2로 바뀌면서 카운트 값이 0보다 분명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력합니다.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우리는 이제 요거는 다 읽었기 때문에 다시 2를 그 myQ.counter를 확인해 보면 2가 아니라 1이 될 겁니다. 자,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DQ로 뽑아낼 수가 있죠. 뽑아내고 나면 요 1은 없어지고 다시 이 값이 이제 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값이 0으로 바뀌면 0이 0보다 크다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실행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myQ.dequ를 반복 처리를 해주면서 우리는 출력을 myQ.dequ로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for문을 쓸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for int i는 0으로부터 i는 myQ.counter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myQ.counter가 계속 바뀌어요. 출력이 되면 그 값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myQ.counter를 우리가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둔다면 여기 포문을 쓸 수가 있지만 이런 형태로는 포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실행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이 카운트가 이제 3이었죠. 이 카운트가 3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밸류를 보면 두원공과대학교가 먼저 나오고 컴퓨터공학과 나오고 1학년이 나왔습니다.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Q는 먼저 입력한 것들이 먼저 나온다. FIFO 구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실제 실행을 보게 되면 두원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학년이라고 인큐를 해줬기 때문에 DQ로 뽑아내면 두원공과대학이 먼저 출력, 컴퓨터공학과가 출력, 1학년이 뒤에 출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기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어 있을 때는 그냥 빈 양동이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양동이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푸시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푸시. 그러면 푸시를 하게 되면 여기 1번 값들이 이렇게 통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푸시를 실행하면 2번이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 양동이는 바닥이 막혀 있으니까 뭔가 물건을 빼낼 때는 위로 빼내야 되겠죠. 빼내는 것을 우리 팝이라고 하는데 팝콘 튀기듯이 팝 톡 튀어나온다. 빼내면 여기 2번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입력은 1번을 먼저 했는데 튀어나온 것은 2번이 먼저 나왔죠. 자, 우리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위에 스택을 읽어보기로 하죠. 한 방향으로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불러요. 이 스택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는데 우리가 참조형 변수에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줬죠. 이때 우리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스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힙이라고 불렀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참조형 변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변수를 만들 때 우리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속에 만들어진 변수들을 기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용합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이 오류 났을 때 그런 것들 봤나요? 그 아래쪽에 보면 호출 스택 그런 말이 있었죠. 호출 스택에서도 결국 우리 이러한 자료 구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부르고 무엇이 무엇을 부르고 이 관계를 쓸 때도 이 스택을 사용합니다. Q보다는 사실 우리 프로그램적으로 쓸 때는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는 뒤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우리가 줄여서 리포 구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system.collections 속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사용할 때는 using 구문으로 얘네들을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택 동작에서는 메서드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push라고 하는 메서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물론 입력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팝은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출력해주는,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픽은 콕 찍어내다 이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데이터를 추출하긴 하는데 자료 자체는 남겨놓고 살짝 그 우리가 슬쩍 쳐다보는 그런 개념만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팝은 아예 자료를 뽑아내는 데 비해서 픽은 데이터를 확인은 하지만 삭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5번 스택 활용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하고 콘솔 랩으로 05번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서드에 이제 추가를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유진 구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을 이용해서 myStack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넣어보기로 하죠. stack.push, stack.push, stack.push 해서 두원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학년 이렇게 세 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rint s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자료를 추출을 해보기로 하죠. 자, print stack 메서드입니다. print stack에서는 스택에 해당되는 객체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택에 들어있는 자료의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때는 그 mystack.count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출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때도 while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for문을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for문은 마지막 이터레이션 해야 되는 값들을 별도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while문은 그냥 그 남아있는 개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pop 메서드를 통해서 자료를 추출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실제 동작되는 원리를 보면 자, 푸시를 통해서 두원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학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네요. 다음에 팝을 통해서 뽑아내면 1학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나오고 두원공과대학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카운트는 3개가 됐고 실제로 출력된 순서가 1학년 컴퓨터공학과 두원공과대학교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스택과 Q는 리포, 피포 이걸 통해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해시 테이블도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해시 테이블에는 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값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부켓이라고 썼는데 보통 우리가 얘네들을 value라고 그러죠. 키와 값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를 등록을 해 놓으면 꼭 사전에 인덱스를 붙이듯이 이렇게 화살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스미스 그럼 어느 위치에 있어 이렇게 찾는 겁니다. 리사 스미스 그럼 어느 위치에 있어 그리고 위치를 자동으로 그 사전 찾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산드라 D도 마찬가지로 요 위치에 있어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전화번호들이 되겠네요. 사람 이름을 넣으면 전화번호가 톡톡 튀어나올 수 있다. 이때 사람 이름이 키,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게 값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은 사실은 딕셔너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딕셔너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전이죠. 사전은 우리가 그 오름차순으로 쭉 정리를 해놓고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 해시 테이블은 키를
이렇게 그 딱 사전적으로 매핑을 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해시 테이블은 키, 값, 여기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키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 얘네들은 인덱스로 정수가 아닌 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사전과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찾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기 수시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찾아야 될 때 우리 이런 해시 테이블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채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로그인돼 있어야 되고 친구도 로그인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 친구들이 지금 로그인 상태인지 로그인 상태가 아닌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이 해시 테이블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 요소에 접근할 때는 딕셔너리 엔트리 사전의 한 구성 요소라고 하는 딕셔너리 엔트리 객체에 키와 값이 저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system.collectio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죠. 주요 멤버로는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쌍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있냐 이런 겁니다. 자, 아이템 꺽쇠가루에 오브젝트 해주면 내가 키와 관련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키를 넣어주고 아이템은 사실은 객체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체 이름 꺽쇠가루 속에 키 넣어주면 해당되는 값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keys 그러면 키를 포함하고 있는 i 컬렉션을 가져옵니다. 키가 여러 개죠. 그래서 키들이 어떤 게 있니 그런 거 알아볼 때 우리 keys 그러면 됩니다. values 마찬가지로 값을 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어요. add 메서드에는 기본적으로 키와 값에 해당되는 요게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키,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키와 값을 줘가지고 add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한 요소, 딕셔너리 엔트리 형태로 자료를 추가해 주는 거죠. 클리어, 모든 요소를 깨끗이 지워줍니다. 컨테인즈,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니 이런 겁니다. 키의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remove object, 그러면 키에 해당되는 그 값을 삭제를 해주세요 이런 거죠. 자, 이제 해시 테이블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시 테이블의 콘솔 앱으로 06번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유징 부분이 필요하죠. 자,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pen with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는 직접 아이템을 통해서 입력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add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앞에서 아이템을 이용하는 방법 3개, add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2개, 총 5개를 넣기로 하죠. 자, 해시 테이블에 값을 입력할 때는 open with 이거는 여기서 만든 객체 이름입니다. 아이템에 해당되는 것은 객체 이름이라고 그랬죠. open with에 요거는 꺽쇠가루 속에 있는 것은 키라고 그랬습니다. 키의 뒤에 있는 값을 넣어주라 그러면 txt라고 하는 키에다가 노트패드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때는 메서드에는 앞쪽에는 키, 뒤쪽에는 값이라고 그랬죠. 앞쪽은 키, 뒤쪽은 값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제는 해시 테이블의 요소를 출력해주는 방법을 보기로 하죠. 각 요소들은 우리가 딕셔너리 엔트리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딕셔너리 엔트리.key, 딕셔너리 엔트리.value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픈 위스 내부에 있는 각 요소들은 딕셔너리 엔트리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DE라고 줄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 값은 0번 위치에, 값 값은 1번 위치에 출력하는데 0번 위치에 봤더니 de.key, de라고 하는 것은 요 정의되어 있죠. de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 이 de.key 해주면 딕셔너리 엔트리.ke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value 그러면 딕셔너리 엔트리 내부에 들어있는 값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를 순회하면서 포이 지문을 통해서 모든 요소를 순회하면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현재 모든 요소는 몇 개가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이 지문을 통해서 5번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키를 이용해서 키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에는 그 포이 지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키 위치, 값의 위치를 찍는데 d.key를 하는 건 똑같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것처럼 d.value 형태로 찾은 게 아니라 openwith라고 하는 그 객체 이름, 요게 아이템에 대응된다 그랬죠. 아이템 꺽쇠 가로에다가 우리 키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아이템 꺽쇠 가로에 키하고 넣어주게 되면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 open with 꺽쇠 가로에 de.key 값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서 이제 키와 값이 출력이 된 것, 이것은 for each 문을 통해서 키와 값 de.key, de.value를 통해서 출력한 값. 여기에는 키를 이용해서 open with를 통해서 출력한 값. 결과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출력할 거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의 내가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그 어떤 게 프로그램에 좀 더 어떤 게 적합한가를 따져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응용 예를 하나 보기로 할까요? 그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예입니다. 자, 윈도우 폼으로 해시 테이블 7번 프로젝트로 하겠는데 이거는 UI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UI에는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학생 정보 입력이라고 하는 그 그룹 박스가 하나 있고 학생 정보 여기는 잘못됐군요. 출력이 돼야 되겠죠. 학생 정보 출력에 해당되는 그룹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 여기가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름 얘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값에 해당이 됩니다. 키와 값의 쌍으로 정보 입력하면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10개의 요소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드랍다운 리스트로 학번을 선택하면 이제 학번과 이름을 여기에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system.collectio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듈 변수로서 해시 테이블로 student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인스턴스까지 만들었네요. 이 해시 테이블도 참조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인서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삽입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해시 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해시 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아이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add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add 메서드를 이용을 했네요. add 메서드를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것은 키 값에 해당이 되고 뒤쪽에 있는 것은 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키와 값의 쌍으로 add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출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콤보박스의 아이템에 학번을 등록을 해두기로 하죠. 입력이 다 끝났으면 우리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삭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의 콤보박스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값이 달라진다라는 메서드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id 값은 콤보박스에 있는 선택한 값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름은 스튜던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student라고 하는 그 해시 테이블 객체의 꺽쇠 가로 속에다가 키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콤보박스의 selected 아이템은 키에 해당이 되니까 꺽쇠 가로에다 키 값을 넣어주어지고 최종적으로 value 값을 읽어와서 여기에 그 레이블 네임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실행한 결과들입니다. 처음에 실행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처음 실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고 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2번도 입력하고 3번까지 세 가지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학생을 선택하면 1번의 정보가 아래쪽에 출력될 거고 3번을 출력하면 3번 자료가 아래쪽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시 테이블을 활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전 과제로는 스택을 이용해서 문자열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실제 응용에서 우리는 문자 배열을 역순으로 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면 문자 배열을 뒤집는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얘가 그 문자열에서
그 문자열을 뒤집는 리버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을 해놓은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스택을 이용하면 상당히 손쉽게 얘네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택을 이용해서 문자열, 배열 뒤집기를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죠. UI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입력을 쭈루룩 하게 되면 변환을 누르면 일단 얘네들이 이 문자열, 배열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 배열을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레이블에 출력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입력 문자열 배열을 뒤집어서 이 역순 문자열 배열에다가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력 문자열은 꼭 배열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과 유사하게 인덱스를 이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트링은 입력 문자열을 배열로 취급하게 되면 걔네들 각 글자 하나들이 캐릭터로 나옵니다. 문자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캐릭터 배열에 저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차근차근 스택에다 집어넣습니다. 푸시 메서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근차근 팝을 해가지고 출력 배열에다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배열을 레이블에 입력 배열, 출력 배열을 레이블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공학과를 입력해서 변환 누르면 여기는 컴퓨터공학과, 여기는 과학공 특퓨컴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 정도 힌트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는 깜지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LMS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컬렉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시 테이블은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스택은 한 방향에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last in first out 리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였죠. Q는 호스와 같이 한쪽에서 입력이 되고 한쪽으로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first in, 먼저 나온다, first out, FIFO 구조라고 부르는 것들이 Q였죠. 그래서 이런 컬렉션들은 우리가 응용해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직접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구현이 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레일 라운저의 사람을 얻는 기술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라고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슨 일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질문에 의해서 대화가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라든지 또는 얘기가 단절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질문들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단답형 질문입니다. 단답형 질문들도 보통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절대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이네요. 질의응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생기면 항상 SNS를 이용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혹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